2025년 12월 1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가자 지구에서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미사일과 로켓과 폭탄이 터지는 장면들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스라엘은 총알을 한 발도 쏘지 않고도 상대방 국가의 수도와 전기와 통신을 완전히 차단해서 국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해서 사이버 공격으로 끝내는 그야말로 사이버 전쟁의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12월 9일 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에서 열린 사이버 위크 2025 행사에서 이스라엘의 사이버 국장이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이버 공격이 그저 박격포로 터지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치면은 이제 앞으로는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핵폭탄도 터뜨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까지도 AI가 주도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이유진 PD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AI가 전쟁을 주도하는 세상이 오기 전에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죠? 네. 네. 그 전에 시집도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의 휴전 단계가 1단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곧 2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휴전 2단계라면은 하마스가 갖고 있는 무기들을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내려놓지 않더라도 적어도 스스로 동결하고 꽁꽁 싸매는 보관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아마 휴전 2단계 조건인 것 같아요. 이런 2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하마스가 뭐라 그러냐면 무기와 관련해서 아주 뚱딴지 같은 딴소리를 했다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네, 지난 6일 토요일 그 이스탄불 컨퍼런스에서 하마스 지도자 칼레드 마샬이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연설 중에 자신들의 그 저항과 그리고 무기들은 우리의 명예와 영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평화안의 무장 해제 그리고 국제 안정화군 배치 그리고 하마스의 권력 이양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존 스펜서 교수는 평화안 17번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은 하마스가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이스라엘군이 확보한 테러 프리존, 이제 테러가 없는 지역은 국제 안정화군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재건이 계속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펜서 교수는 하마스가 더 이상 예전처럼 국제적 영향력이나 주민 통제력 그리고 지원 물자에 대한 그런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지역별로 하마스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치안 세력, 국제 안정화구 같은 이런 치안 세력이 들어가서 작은 규모의 안전생활권, 이른바 안정된 버블을 하나씩 만들어간다면 그 영역이 이제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가자 주민들이 보호받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자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북쪽을 좀 봅시다. 이스라엘 군 IDF가 최근에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터널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파괴됐습니까? 그 안에 무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IDF가 국경 근처에 숨겨져 있었던 주요 터널들, 특히 이제 무기 저장 시설과 연결된 그런 통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을 해체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파괴된 터널에서도 박격포탄을 비롯한 탄약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고요. 근데 단순히 이제 통로 하나를 막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헤즈볼라가 다시는 재사용할 수 없도록 아예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IDF의 목적입니다. IDF는 이번에 헤즈볼라의 능력 강화나 이 재건 시도를 완전히 좌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월요일이에요. 8일에는 IDF가 헤즈볼라가 훈련하고 있는 그 훈련장
여기도 공습을 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제 IDF 설명에 따르면 그날 밤새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을 향해서 공습이 이어졌고, 그리고 특히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과 지휘 통제와 연관되어 있는 이 군사 지점들이 주요 타깃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라드완 정예부대가 사용하는 훈련장을 공격했는데요. 이 라드완 부대는 국경 침투 등의 임무를 맡는 헤즈볼라의 핵심 전력이다 보니까 이 훈련장을 타격한 건 아무래도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꽤 민감할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 IDF는 터널만 파괴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하 인프라나 훈련장 그리고 무기 저장 시설까지 폭넓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헤즈볼라가 남부에서 다시 이렇게 전력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IDF가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새로운 수장 알샤라. 얼마 전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샤라를 초청해서 그야말로 환대하면서 인간 대접을 해줬어요. 또 요즘은 이스라엘도 알샤라를 인간 취급해주고 있는데 이 알샤라가 최근에 카타르 도하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 그래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뭐라고 비난한 겁니까? 일단 그날 이제 진행자가 알샤라에게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제 알샤라의 대답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학살을 숨기기 위해서 분쟁을 주변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시리아에 대한 공습도 그 연장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과장된 안보 논리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또한 시리아는 평화를 원했지만 폭력으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난 수년간 시리아 영공에서 이스라엘에 1000번 이상 공습을 감행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파장이 컸던 대목은 단연 테러리스트 관련 답변이었는데요. 알샤라는 자신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속했던 조직도 테러 조직이 아니다. 자신은 무고한 시민을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테러리스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답변들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진짜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시리아의 수장 알샤라가 카타르 도하에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비난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그 시리아의 전 대통령이죠. 알 아사드 정권을 추출한 지 벌써 1년이나 됐어요. 그것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아마 이 시리아에서 요란스럽게 열렸던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도 지금 알샤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고요. 알샤라는 신의 뜻대로 강한 시리아를 재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투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구호들을 보면 분위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알라의 도움으로 전쟁을 맹세한다. 유대인이여 무함마드의 군대가 다시 온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됐고, 그리고 일부 영상에서는 너희들의 피로 강을 만들겠다. 이런 공격적인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직접 겨냥한 이런 선동이 강하게 느껴진 행사였는데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최근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시리아에게 비무장 완충지대 설정을 요구한 그 배경들이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시리아 내부에서 이런 군사주의적 분위기와 반유대 구호가 점점 더 강화되는 만큼 국경 안정성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리아에서 이렇게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막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시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을 내밀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적당히 해라 하고 경고까지 보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미국이 시리아를 향해서 구애의 손길을 계속 보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알샤라를 향해서 손하트를 뿅뿅뿅뿅 날리고 있는지, 이거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조현윤 기자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할게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키리앗 가트라는 곳이 있나 봐요. 여기에 아마도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민군 조정센터, 영어로는 CMCC, 뭐 약자입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CMC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아마도 이스라엘 측이 감시하고 녹화를 했다. 비밀리에 뭘 찍었나 봐요.
이걸 가지고 미군 측이 좀 기분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군이 그만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아마 이렇게 양쪽 분위기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CMCC에서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미군과 이스라엘군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이 군사 전략가들이 함께 가자 지구의 미래 그리고 인도적 구호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협력 공간인데요. 근데 이번 일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과 그리고 외부 방문객들이 회의가 녹화되고 있다라며 불편을 제기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현장 책임자인 미군 패트릭 프랭크 중장이 이스라엘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녹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스라엘군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회의가 애초에 기밀이 아니고 그리고 이 녹화는 투명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동맹국을 감시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군 역시도 감시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고요. 이 문제를 외교적 갈등으로 키우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 얘기로 좀 해볼게요.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미국에서 제일 큰 이슬람 시민 단체가 있나 봐요. CAIR. 하여튼 이 영어 약자는 너무 어려워. CAIR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제일 큰 이슬람 민간 단체.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 이 두 개 단체를 텍사스주에서 테러 조직이다, 테러 단체다라고 지정을 했는데 텍사스 주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플로리다 주까지도 역시 CAIR하고 이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단체다라고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미국 전체적으로 다 다른 주까지 이렇게 지금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 이번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이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테러 지정 결정을 내린 거는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게다가 텍사스주의 결정이 플로리다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 했던 이 지정이 미국 내 다른 주들에게도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제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연방 정부가 아직 이 두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정한 이런 조치들은 효력이 해당 주 내부에만 적용이 되고요. 실제 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도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현재 CAIR은 텍사스에 이어서 이번에 플로리다까지도 이번 지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무슬림 형제단 지부들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주 차원의 선언이 연방 정책기류와 이어지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CAIR과 이 무슬림 형제단을 연방 차원에서 테러 조직으로 이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공화당의 홍보위원이에요. 홍보 책임자인 케이트 콘스탄틴이라는 의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 방안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 그래요. 그러지 마라. 무슬림 형제단하고 지금 그 CAIR이 왜 테러 조직이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 그러는데 여자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보수 농객 로라 루머의 말에 따르면 사실 최근까지 공화당 내부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자는 그 법안에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심지어 여러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지를 보냈었고요. 네, 법안도 비교적 강경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흐름이 바뀐 지점이 바로 추수감사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 하원 의원인 브라이언 마스트 홍보 책임자, 아까 말씀하신 케이트 콘스탄틴이 의원실 핵심 보좌진들과 함께 카타르로 여행을 갔고 그리고 카타르가 초청한 F1 행사와 외교 이벤트에 참석하는 등 매우 호화로운 그런 휴가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여행 직후에 이 외교위원회가 추진해 왔었던 무슬림 형제단 테러 지정 법안이 갑자기 완화가 되고 약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카타르가 공화당 내부에 이번 이 핵심 보좌진들을 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콘스탄티니가 SNS에 게시를 했었던 카타르 일정에 참석했던 그 여러 사진들 그것들을 전부 다 삭제를 했고
그런데 로라 루머가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을 전부 SNS에 올린 겁니다. 콘스탄티니가 게시했던 사진들까지 캡처해서 그리고 삭제한 그 정황까지 캡처해서 전부 다 이제 SNS에 올린 거죠. 그리고 로라 루머가 덧붙여서 이제 한 말이 카타르가 무슬림 현지회당과 하마스에 가장 큰 자금을 제공하는 나라다. 그리고 이 카타르가 공화당 전체를 매수해서 유럽을 이슬람화했던 것처럼 미국도 이슬람화하려 한다는 거는 이제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쳤습니다. 카타르를 갔다 온 뒤로 변했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호화스럽게 대접을 많이 받고 이제 먹을 거를 많이 줬나 봐요. 먹을 거에 약해지나 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우리 이유진 PD도 텍사스를 갔었지 않습니까? 그 촬영 때문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원래 텍사스는요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그 복음주의적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온통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특히 장식으로 상가며 거리며 특히 주택가에도 각자 자기네 집이 제일 아름답게 장식됐을 것 같다라는 식의 경쟁을 하듯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서 아주 요란스럽게 분위기가 아주 잔뜩 들떠 있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그런데 미국과 달리 유럽의 최근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영 아니올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유럽은? 일단 무슬림들 때문인데요. 아하, 이런. 네,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독일은 아예 크리스마스 마켓 주위로 보안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유럽은 지난 25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보안 장벽을 비난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하디스트들이 자기들 내부에서 나타나자 똑같이 이 보안 장치를 조용히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조각상에 올라타고 외국 국기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 가족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고요.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무슬림들이 크리스마스 마켓에 난입을 해서 예수 조형물의 목을 잘라서 훔쳐가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길거리는 하마스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가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도 최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흥청망청 되는 것 같다라면서 대부분이 좀 절제하자 이렇게 가는 분위기였어요, 교회가. 그러나 아니다. 우린 반대로 크리스마스를 더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더 요란하고 화려하게 장식해야 된다. 라면서 또 그렇게 바꿔가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 기분 안 좋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행패 무슬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잠시 후에 2부에서 조현영 기자와 또 함께 하겠습니다. 브레드 TV에서 정말 오랜만에 마련한 명품 컨퍼런스. 타메스 목사님의 첫 열매에서 충만함까지. 이제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메스 목사님은 지난 3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오며 그 과정을 생생히 목격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과연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2년간 이어져 왔던 하마스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가자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서한 지구라 불리우는 유대 사마리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스라엘 땅이 두 나라가 아닌 한 나라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는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타메스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하고 있는 첫 열매가 뭘 말하는 것이며 결국 어떻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지금 전 세계는 영토 전쟁, 관세 전쟁, 자원 전쟁, 환율 전쟁, 그리고 반유대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과연 2026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불안에 떨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핫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미 지난 9월에 예루살렘에서 탐 헤스 목사님을 미리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살짝 들었던 그분의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니. 어쨌든 이번 컨퍼런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브레드 TV에서 준비하는 건 분명히 다른 컨퍼런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강의 꼭 참석해서 들어보십시오.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이번에 새로 출간된 타메스 목사님의 새로운 책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등록하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방금 화면에 나왔던 사람 굉장히 멋있네요. 누군지. 12월 19일, 20일 저는 그날에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화살보다 더 빠르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참 정신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등록해 주시고 이번 그 컨퍼런스 브레드 TV에서 준비하는 컨퍼런스 얼마나 제가 이스라엘에 아는 사역자들이 많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게스트 스피커 강사들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특별히 타메스 목사님 선정해서 한국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 그만큼 그분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와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현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실 거죠? 예.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금토일이. 금토일. 예. 일요일까지요? 그날은 결혼해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어디 외국 가도 안 되고 예, 무조건 오십시오.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 날 새 국가 안보 전략, 영어로는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맞습니까? 예. 예. 이거 참 바다를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NSS를 발표했는데 이 NSS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주요 안보 전략 그리고 우선순위 이걸 결정하는 그런 이 정책 일종의 로드맵이에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큰 줄기에서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트럼프 일기보다 조금 강화돼 있어요. 구체화돼 있고, 그러니까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유연한 현실주의, 그 다음에 힘을 통한 평화인데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가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 그 다음에 중국 억제가 최우선. 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서반구 방어하니까 고립주의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서반구라고 하면 남미 쪽에 이제 친중 세력들이 이제 남미 국가를 많이 잠식했기 때문에 내 앞마당부터 청소하고 들어간다는 결국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 억제가 최우선 목표로 가고 있고, 그럼 유연한 현실주의는 뭐냐?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된 지역은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중동의 비중 축소가 이번에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중동 지역은 어떻게 하냐? 자생적 협력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자생적 협력 질서는 뭐냐? 바로 아브라함 협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란 큰 틀에서 너희들이 이제 헤쳐 모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헤쳐 모여라 해라 하면서 이런 큰 전략적 포인트를 갖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신 NSS의 보고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중동편을 보면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언급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없는 거죠. 그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의 그 큰 윤곽이 그렇게 이제 대충 그려진다면은 앞으로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에도 약간 온도 차이가 좀 생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만 조금 다른데 이제 대표적으로 시리아인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차례 IDF가 북부 국경 시리아 남부 지역 베이트진이죠. 거기서 이제 드루족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테러 작전을 시행했는데, 여기서
생포된 테러범 전말 조사를 해보니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연계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IDF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자제를 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훨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수반 알줄라니를 백악관으로 이게 초청을 했습니다. 상찬을 해서 약간 그림은 별로 좋지 않았죠. 왜냐면 알카에다 출신인데 백악관까지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해서 좀 국내 여론이 좀 약간 들끓긴 했는데, 물론 약간 좀 교장 선생님 방에 들어온 사람처럼 옆에 서 있어서 옵틱은 좀 트럼프가 이제 왕이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백악관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해서 좀 현지에서 여론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떻게 저 사람이 백악관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놀랐는데, 자, 근데 그 좀 헷갈리는 것이 미국이 레바논을 대하는 거하고 시리아를 대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고 시리아만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레바논도 공격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응이 시리아를 향해서는 공격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레바논은 공격을 해도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리아를 특별히 더 감싸고 두둔하고 이 시리아를 향해서 이 소나트를 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그 신국가안보 전략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사드의 시리아는 조금 달라요. 아사드 붕괴 전에 시리아는 러시아의 교두보였고 이란의 핵심 파트너였으며 자연스럽게 반미 반서구의 거점이 됐죠, 시리아가. 근데 반대로 미국이 알줄라니, 물론 알카에다 출신이지만 우리가 품으면은 친미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고 러시아도 쫓겨날 수도 있고 이란 시아파 벨트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얘를 대체할 만한 세력이 없다. 차악과 차차하게 문제라고 지금 미국은 보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 입장은 좀 다르죠. 이란의 대리세력의 점에서는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동일체예요.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시리아, 레바논을 통해서 이란 시아파 벨트를 지금 복원 중에 있어요. 거기서 또 무기 왔다 갔다 하고 병참 루트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파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는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IDF는 총 1200회 작전을 이 지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레바논에 걸친 지역은 그냥 넘어가고 시리아 건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는 것인데, 이것도 이스라엘만 요만 약간 고립이 됐어요. 그 국제사회, 유럽하고 미국은 이 시리아에 대해서 약간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리아는 러시아의 교두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러시아가 일단은 지금 현재 시리아에서 큰 영향력을 옛날만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정 부분이 지금 시리아에서 많이 러시아가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알 아사드도 러시아로 지금 망명가 있는 상태고, 또 러시아 가서도 이 사람들이 다시 시리아의 그 복원이라 그래야 됩니까? 재탈환, 이걸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지금 시리아를 알줄라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제 끌어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교도부였는데 쫓겨났죠. 이스라엘한테 혼나가지고 이제 쫓겨났는데, 그 지금 어디 가냐면 서아프리카로 이제 도망갔어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예, 거기서 또 사고 치고 있어요. 사헬 그 벨트에서 어허. 테러 일으키고 난장을 치고 있죠. 이제 거기서. 근데 지금은 러시아는 시리아 재탄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감독님 말씀처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사드가 어디로 도망갔냐?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프리카는 누가 간 거예요? 아프리카는 이제 아프리카 코프. 아니 그러니까 그 누가 간 거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로. 러시아가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난장을 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러시아가. 그렇죠. 거기서 예. 이제 거기서 미안합니다. 예. 쫓겨나가지고 지중해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서쪽 아프리카에 가서 또 유럽을 한번 괴롭히고. 머리에 잠깐 크리스마스 생각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예. 연말이라.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아사드의 정보수장 있죠. 정보 담당이 카말 하산 장군과 또 아사드 전 대통령의 이종 사촌이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멜크로프라고 있는데, 이 둘이서 한 사람은 돈을 대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전술 공작을 하면서 구시리아 잔존 세력을 지금 규합하고 있어요. 시리아 현지에서. 현재 보니까 잔존 병력이 5만 명 있다고 하고 지하 조직이 한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재건해서 시리아 해안을 다시 한번 재탄환하자 지금 작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드가 도망간 나라가 이제 러시아니까 러시아가 이걸 다 지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윤허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사드라는 대리세력을 통해서 다시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지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겨났다고 해서 시리아가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지 이건
현상이 계속 바뀌는 게 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아사드 정권도 완전히 와해시키고 전멸을 시켜야지 이게 저 도망가고 망명가고 그러면 이 잔존 세력들이 계속 이 불씨가 안 꺼지면은 언제 이게 다시 불 붙을지도 몰라요.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그 뭐 알출란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알 아사드가 다시 등장할까봐 알줄라니한테 힘을 주려는 것 같은데 미국이 시리아를 보는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알 아사드 쫓겨나고 알줄란이 들어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기는 편이에요? 아니면 못마땅해도 그냥 꾹 참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럽 입장도 좀 속내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난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난민 480만 명이 유럽으로 갔어요. 근데 이 난민 480명이 유럽 가서 잘 사느냐? 아니죠. 여기서 현장에서 이제 막 테러 일으키고 반유대 폭력 일으키고 심각한 이제 종교 갈등까지 나서 정치 불안 요소로 지금 자리잡고 있어서 유럽은 빨리 시리아가 안정화돼서 이 난민들 다시 원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480만 명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 안보의 1순위가 시리아가 안정화돼서 거기에 있는 난민들 다시 보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테러리스트라도 괜찮아. 알줄란이라도 괜찮아. 단기적으로 안정만 시켜줘. 누가 되든 간에. 나오지만 말고. 그러니까 다시 보내야 되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 정치가 진짜 엉망진창이 됐고 경제도 망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트럼프도 똑같아요. 물론 얘는 장기 솔루션은 아니야. 하지만 얘는 단기적으로 안정용이니까 이스라엘 너 공격 자제해 이런 것이고 중동에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의 신중동 전략하고 맞물리는 건데 중동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지도자하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중동에서의 민주주의 강요는 반대한다는 게 이번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나왔고 그게 그대로 반영된 게 시리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했을 때 트럼프가 왜 이스라엘이 저 시리아 공격하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나무랬거든요. 그런 트럼프를 보면서 저 양반은 왜 저럴까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상황들을 몇 수 내다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트럼프의 그런 그 말들과 행동이. 자,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시리아가 그 지정학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 특히 글로벌 원유 공급 면에서도 이 시리아가 매우 핵심 요충지다 이런 얘기를 전에 우리 조현정 기자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훨씬 레바논보다도 시리아가 더 중요한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그 원유 공급망 그 핵심 요충지 이런 측면에서라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아시아 지중해 유럽에 있는 교통의 요청지고요. 육상 해상 교통로가 집중된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서아시아의 십자가라고 사동팔등 다 뚫려 있어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부터 뭐 여기는 뭐 군사 기지였고 거점이었고 누구나 쟁탈하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테러 세력이 준동하면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좀 심각한 타격을 받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중국이 중동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동이 이란을 통해서 시리아에 개입하면은 미군이 또 투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 미국의 그 최종 안보 목표는 대만 방어예요. 반중인데 중동에서 또 난장이 일어나서 불안이 돼서 또 미군이 여기에 족쇄가 잡히면 대만 안보 공약이 약화가 된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빨리 중동을 갖다가 분쟁화 시켜놓는 효과. 그래서 주한미군을 그쪽에다가, 주한미군이 아니라 미군을 그쪽에다 잡아두는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단기 안정, 중국이 못 끼어들게 우리가 얘를 품자라는 생각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스라엘한테 자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안 그래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 이런 국가에다 영향력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초안전이라고. 그런데 이 중동에서 중국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시리아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안보 전략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안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타 레바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제일 큰 문제군요. 제일 큰 문제.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이 두 나라 남쪽 지역에 다 헤즈볼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는 거를 가지고 미국이 지금 뭐라고 해서 말리고 있지만 레바논은 별로 이렇게 미국이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최근 재밌는 보도가 두 건이 나왔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중동 특사가 레바논에 가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레바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공격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 LAF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지 못한다면 IDF가 대신 처리할 것이라고 레바논 정부한테 경고를 했어요. 너네 LAF가 레바논 정규군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 못하면 IDF가 가서 대신 처리할 것이다.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 똑바로 하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강력한 권고였죠.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 나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 레바논 신임 미국 대사관 내정자도 이스라엘 측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헤즈볼라가 공격을 했을 경우에 대응해도 된다. 아하. 그러니까 대응하는 정도 아니라 미국 승인 필요 없다. 알아서 해라. 처리해라. 이걸 갖다 명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사가. 그러니까 사실상 살인 면허죠. 그러니까 레바논에 대해서는 무한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안보 조치에 대해서 이제 긍정 평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리아와의 차이는 레바논은 지정학적 가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전이 일어나도 주변국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유연한 현실주의예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같은 거는 요거는 요충지기 때문에 중로가 끼어들 수 있으므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수를 강조해도 우리가 개입을 하겠지만은 레바논은 뭐 이스라엘 영내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윤허를 해준 것이죠. 그게 전략적 유연성 이런 거에 무서운 그 함의가 이제 이번에 NSC 보고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냐면 내전이 일어나면 미국이 또 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설파한다고 미군을 투입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거 없어. 민주주의 없고 그냥 자생질서로 살다가 하지만 우리 이익에 반하는 거는 우리가 처리한다. 혹은 이스라엘 통해서 처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신국가안보 전략의 그 중동 얼개입니다. 우리가 그 카페를 차려도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역세권이죠. 어디다가 차리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는데 레바논 입장에서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참 비극이네요. 그렇죠.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몰라. 아무도 국제사회가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아무런 이 지정학적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그 비극적인 현실. 걱정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이 중동 전략이 이 시리아에 이렇게 쏠려 있다면은 이스라엘도 여기에 맞춰서 뭔가 전략을 새로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리아 문제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 굉장히 전술적인, 그러니까 국토방어 전략. 그러니까 북부경에 두루족 완충지대를 해서 영내 국경 방어만 한다는 게 기존 기조예요. 완충지대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데. 현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제는 그 트럼프의 전략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시리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만의 버전의 장기 전략을 내놔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안보 전략가들이 이스라엘 현지에. 그러면서 이제 그 시리아의 문제는 뭐냐? 알줄라니까 단기적인 어떤 그 안정화 그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기화되면 이 친구도 암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는 시리아의 장기 전략을 내놔서 유럽과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시리아의 본질적인 문제는 종파 갈등이에요. 종족이 엄청나서 맨날 내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차라리 시아 순위 아랍계와 쿠르드, 드루족, 아시리아 쪽, 투르크메니안 뭐 이쪽을 분할해가지고 자치주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시리아 연방제로 장기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는 현지에서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본격적으로 영내에서 안보 게임만 하지 말고 국제 전략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뭐 미국의 그 NSS가 이렇게 발표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이스라엘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안보 전략이 이제 얼개가 그렇다면은 이번에 유럽을 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 어떻게 펼쳐질지 여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유럽은 지금 미국 트럼프한테 별로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아요. 특히 지금 뭐 트럼프가 나토를 해체하느니 마느니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유럽 전략 어떻게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발 외신이나 주로 외신들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횡설수설 국가 전략이다 막 이렇게 막 성토하고 뭐 고립주의 망령이 이제 다시 찾아왔다 유럽에 뭐 별의별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근데 유럽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핵심이 이제 유럽의 핵심 안보 과제는 러시아잖아요. 러우 전쟁인데
유럽은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한테 재정 원전을 했어요. 지원하는데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 수입이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많이 사 또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예전부터 러우 전쟁 전부터야 뭐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가스를 쓰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 좀 줄었겠거니 하고 봤거든요. 근데 사실상 유럽 국가들은 적대 세력인 러시아를 방어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210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산 원유를 얼마나 구매를 했냐? 246억 원을 구매했단 말이에요.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원유를 팔면 그게 뭘로 쓰입니까? 전비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 무기 만들고 무기 사는 데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돈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개별 유럽 국가 단위로 보면 저렇게 나와요. 저 빨간 선이 저게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거고, 저 파란 선이 이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파란 선이 다 위에 있고, 자, 프랑스는 러시아의 거의 2배수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따구로 해놓고서는 나토 뭐 고립주의 망령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견제 세력이면 원유를 끊어야 되죠. 대체 그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또 해서 이제 트럼프가 강하게 이제 유럽을 비판하고 있고, 트럼프 NSS는 뭐 어떤 걸 요청하고 있냐면 유럽 쪽에 강한 유럽을 위해서는 러시아 에너지 족쇄에서 해방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이 뭐냐? 물론 이제 미국산 뭐 에너지를 쓰라는 것도 있지만 중동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NSS 중동편에 보면 중동 에너지 다변화를 주문하면서 암묵적으로 사우디 것도 써도 돼. 약간 이런 친미 국가들 거 써. 러시아 거 쓰지 말고, 물론 미국산이 1순위지만 2순위는 사우디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보 전략에 따르면 최대 수혜자는 사우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경제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빈 공간을 사우디하고 미국이 이 시장을 잠식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은 재정 적자를 겪는 사우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번 신의 안보 독트린이. 그래서 정리하면 트럼프 신의 안보 전략은 큰 틀에서 중동의 아브라함 협정으로 전략적 아키텍처를 짜고, 그다음에 개별 영내 분쟁은 하부 국가끼리 처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전략에 가장 거느적거리거나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리아 같은 거는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러시아 쪽에 원유를 수입해서 이렇게 가스도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런 거 그 수입해서 쓸 생각하지 말고 사우디 걸 많이 갖다 써라 이 얘기고, 사우디는 지금 뭐 네옴시티 한다 그러면서 그 하도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기름을 유럽이 많이 사간다면 사우디도 삶이 나아지는 거고, 그럼 네옴시티가 더 빨리 되겠네요. 그렇죠.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그림이 있군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형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예, 그렇죠. 네. 빅피처가 있습니다. 빅피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시리아,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참 듣고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하면 이스라엘의 모사드죠. 이스라엘의 모사드 국장이 2026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그래요. 현재 국장이. 그래서 새로운 국장으로 로만 고프만이라는 인물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로만 고프만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현 총리실 국방비서관입니다. 고프만 내정자는 IDF 기갑병과 출신이에요. 보병 출신입니다. 장성으로 정통 야전 군의로 정평에 나와 있고, 벨라루스 출신으로 1990년에 14살 때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했죠. 그런데 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17학살 당시에 고프만 장군 직접 소총을 들고 저기 스테로 외곽에 있는 교차로에서 하마스 병력을 홀홀단신으로 막아버렸어요. 오호, 그런 사람, 저 장면이군요. 저 장면이죠. 저기서 이제 이때는 아마 약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특수병과나 정보병과 아니면 약간 한직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좀 약간 한직에 있을 때 자기 총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저렇게 싸웠는데, 혼자서 하마스와 거의 다이다이 붙은 거네요. 그렇죠. 장군인데 총 들고 이제 병력들 이제 자기 연락해가지고 비상연락해가지고 저렇게 막았죠. 저게 뚫렸으면 이제 탈레비가 먹히는 거거든요. 어허. 10월 7일 학살 때. 자, 그러면 저 또 다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저기에 뭐가 있냐면
저게 이제 앰뷸런스 실려갔을 때 저게 사진이에요. 누가 이거 고프만이 실려간 거예요? 예. 저 부상을 입었군요. 그때 유혈이 당시에. 난자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완전 뭐 보병처럼 싸운 거죠. 알보병처럼 우리처럼 싸운 건데 요거 때문에 중상을 입고 회복 후 다시 2024년 네트냐후 총리 국방비서관으로 이제 다시 영전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좀 야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로만 고프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정보국장으로 뽑힐 사람이 정작 정보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다. 무경험자다. 그래서 부적격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굳이 로만 고프만을 차기 모사드 국장으로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현지 이제 정치 전문 기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전문성 배려가 아니라 네타냐후 안보팀을 친정 체제로 그립강화하는 거다. 자기 측근으로 이제 채우는 것이죠. 측근 혹은 자기랑 그 사상과 노선이 맞는 국방 전략 갖고 있는 사람을 다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보팀의 빅4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방장관, 친베트 국장, 그다음에 IDF 총장, 그다음에 모사드 이 큰 빅4 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다 갈아쳤어요. 10월 7일 이후에 다 책임을 물어가지고 순차적으로 대표적으로 갈란트 국방장관을 내치고 카치 국방장관을 앉혔고 로닌바 신베트 국장 국내보안청이죠를 내치고 지니 국장을 이제 앉혔고 그다음에 IDF 할레비 총장을 갈아치고 자미를 앉혔고요. 마지막 남은 게 모사드입니다. 데이비 바니아를 날리고 안보 빅4인 이 사람 고프만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건데 이게 왜 자기 친정 체제로 가냐면 10월 7일 학살 당시 그 전쟁 2년 동안 치를 때 햇수를 2년 동안 치를 때 전쟁 내각이 네타냐후 총리의 발목을 엄청 잡았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합세해가지고 계속 평화하고 사보타지 시켰어요. 의사결정 라인에서 지휘 체계에서 그때 그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타이트그립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고프만이 국방비서관 당시에 어떤 보고서를 올렸냐? IDF가 가자 지구에 주둔해서 장기 통치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게 현재 이제 야권에서 비판하는 거죠. 야 이거 미국하고 안 맞는데 국제사회 조율하고 안 맞는데 또 비판이 나오는데 그래도 네타냐후 내 생각이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안 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칠면 전쟁에 가장 적합한 인사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뭐 다양한 가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와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소음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싶어요. 뭐 가자지구 2단계고 뭐 국경 있고 뭐 장기 휴전 상태고 이런 얘기 했는데 요런 소음이 있죠. 또 터키군이 또 가자군의 또 ISF에 참여한다는 등 안정화군에 참여한다는 또 소문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카타르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공개 회담하네 이거 다 소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비유 맞춰주는 네타냐후가 해주는 거고 진짜 속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드 국장을 정통 그 야전군 출신을 삼는다는 거는 뭐냐? 가자지구 우리가 통치한다는 장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정은 이제 사행을 하겠죠. 뭐 ISF 갔다가 CMCC 갔다가 뭐 터키군도 올라면 와라. 근데 전투병력 말고 뭐 연락장교 한 2명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사행하겠지만 목표점은 하나예요. 가자는 이스라엘 통치한다라는 게 요번 인사로서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인사가 팔라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 이스라엘은요. 적어도 고위공직자를 하려면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 얼마나 총에 맞아 봤느냐, 이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화면에 그 혼자서 총 들고 하마스와 이렇게 맞짱 떠서 일대 다수로 싸웠던 그 장면하고 특히 그 뒤에 그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그 피가 난자했던 그 이 앰뷸런스 바닥 장면이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그렇죠.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 10월 7일 날 전쟁이 난 이후에 너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서 저 하마스와 맞짱 뜨면서 싸우면서 총 한 방 쏴봤어? 피 한 방울 흘려봤어? 적진에 뛰어들어 본 적이 있어? 없지. 앉아가지고 전화로만 들어가라고 진격하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못 되는데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피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린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앉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기려고 하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좀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나는 이 로만 고프만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결격 사유가 없는
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통령한테 헤르조그죠? 헤르조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길래 지금 뭐 이스라엘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뭐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공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올 11월 초에 이제 공식 서한을 헤르코츠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뭐냐면 네트냐후에 대한 사면권을 얘기한 겁니다. 정치적이며 정당성이 부족한 기도니까 당장 사면시켜야 된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내정 간섭이네, 뭐 그러면서 또 법률적 정당성도 법리 논쟁이 있고 과거 사례는 있다고 그래요. 기소 안 난 상태, 판결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사면을 하냐, 뭐 법률적 논쟁도 있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하나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데 또 최근에 네트냐후 총리도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사면해달라. 이거 전쟁 지휘해야 되는데 사면해달라. 국익에 반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의견을 존중하나 이스라엘은 주권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정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고 뭐 일각 여러 소식이 있지만은 사면에 대한 어떤 그게 워낙 이스라엘 정치권이 완전히 분열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헤르조그 대통령조차도. 왜냐하면 그분도 노동당 출신이고 네트냐후하고 정적 관계이긴 한데 지금 너무 정치가 양극단화됐다. 그래서 이걸 좀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수순을 지금 어떤 모양새를 만드는 그 고민을 하는 걸로 현지 전문 분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트럼프의 신안보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과 국익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가 두 국가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바꿔 얘기하면 트럼프는 신국가 안보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트냐후 총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요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왜? 극좌파 노동당 출신 총리들은 또 맨날 뭐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 노래나 부르고 이란하고 뭐 공생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트럼프가 열받는 거죠. 중동 질서를 이스라엘 네트냐후와 같이 이게 짜야 되는데 또 이상한 리버럴들 들어와가지고 뭐 이슬라모포비아 이 짓거리 하면 이제 화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내가 중동 정책을 제대로 키를 잡고 움직이려면 네트냐후가 필요해. 이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 수행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 네트냐후 리스크를 제거한다고 네트냐후 사면은 곧 트럼프의 국가 전략의 완수의 일부분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는 총리네요. 나의 적절한 파트너 네타냐후. 자, 이번에 좀 화제를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소수민족, 두루즈족 또는 베두인. 이 두루즈족하고 베두인들이 요즘 들어서 이스라엘 군 입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늘어나고 왜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이제 시리아 수헤이다 지역에서 두루즈 민간인이 학살이 있었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로켓 쏴가지고 막 어린이 풋살장인데 완전 팔다리가 다 절단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두루즈 공동체가 각성을 한 거죠. 야, 우리 IDF 조인하자, 입대하자 해서 입대 러시가 일어났고 두루즈 진집률이 85% 올랐다고 합니다. 베두인도 60% 올라갔어요. 지난 가자 전쟁 7년 전쟁을 거치면서 아랍계 족족들이 이제 다시 IDF로 이제 복귀하는 거죠. 아랍 기독교인 입대도 전년 대비 3배수로 증가했고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이게 뭐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소수민족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가자지구 장기 주둔 병력이 필요해요. 병력 자원이 지금 예비군들이 지금 거의 과부하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신규 자원이 필요하고 또 가자지구에서 안정화 작전을 펼치려면 이스라엘 얼굴 하얀 이스라엘보다는 아랍 얼굴이 좀 편하지 않겠냐,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호재가 지금 어떤 밑바탕이 지금 마련된 것이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랍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가자지구나 유대 사마리아 서안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 안 받아줘요. 그런데 이 두루즈족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도 아랍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는 이 드루즈족들의 그 활약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그 아랍어 잘하고 아랍 사람 같이 생긴 이 군인들이 할 일들이 있거든. 그렇죠. 특수작전 이 드루즈족들이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드루즈족 청년들이 이스라엘 군대 많이 간다니까 참 반가운 얘기인데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드루즈족이면서 이스라엘 군복 입고 그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야, 너 주이시냐 그러면 아니다 나 드루즈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드루즈족은 뭘 믿는 족이니 이슬람이니 이슬람이긴 하지만 다르다. 뭔데 그러면은 이건 우리 민족들만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해줘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일절발설하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의 룰이래요. 두루주족이 좀 그래요. 그러면서 의리가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두루주족. 이스라엘 군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주족뿐만 아니라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저 이란, 이라크, 또 시리아, 터키 쪽에 있는 그 이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이 요즘은 또 이스라엘한테도 러브콜을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11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으로 공급되는 원유 시설을 드론 공격으로 이제 파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 배후가 누구냐면 이란 대리 세력인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쿠르드 자유당 소속 군사고문이 예루살렘 포스트 매체 인터뷰에서 이란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군은 이스라엘은 쿠르드족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암묵적인 그 어떤 동맹, 눈에 안 보이는 동맹, 대놓고는 안 하지만 어떤 군사적 협력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히 미국이 쿠르드족 지원은 그 신안보 독트린에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연한 현실주의에 하면은 독트린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한테는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저희 이란하고 이란 잔불 처리 용도로 쿠르드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신 전략에 맞서서 동맹을 어떻게 보면 분담할 것이냐, 안보 부담을 이스라엘은 드루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총평에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의 그 중동 전략, 안보 전략 하에 중동 서브섹트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8국가 인정 조건부, 사우디 국가 인정 뭐 이거 아브라함 협정보다는 이런 드루족 같이 혹은 아니면 여기 쿠르족하고 연합하는 시루족 주체가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거창한 아브라함 협정 뭐 사우디랑 맺는 것보다 왜냐하면 사우디 언론을 들여다보니까 90%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MBS가 뭐 그 팔레스타인 국가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여론 때문에 이렇게 떠밀린 경향이기 때문에 괜히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스라엘의 그 안보 전문가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총리 안보 그립 강화가 이제 이런 수면 아래서의 그 중동 영내 질서를 아마 이스라엘이 주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쿠르드족 얘기하면 또 할 얘기 많지만 참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비운의 민족이에요. 그동안 굉장히 여러 나라들로부터 배신을 많이 당한 그런 그렇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쿠르드족이 그 마음을 열 때는 다 급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과 이렇게 힘을 모으면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그 쿠르드족을 배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 쿠르드족의 그 용맹성 아주 전쟁을 잘하거든요. 전투를. 그렇죠. 특히 쿠르드족 여성들 어마무시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이 쿠르드족하고 잘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